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연일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오늘 새벽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10대들이 또래 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10대들에게 폭행당한 고등학생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온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예. 예? 예,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유서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하셨던 이 경비 노동자의 사연. 자,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거였는데, 자,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동료들의 현수막이 저렇게 걸렸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 걸린 저 현수막 어제 철거됐습니다. 왜? 아유, 집값 떨어져요. 당장 떼요. 입주민들의 항의 때문이었죠. 고작 현수막 한 장으로 집값이 흔들릴 아파트라. 도대체 어떤 아파트일까요?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얼마 전에야 사반 입문했습니다. 완전 중독됐어요. 이런 방송 쭉 가야 합니다 하신 김광호님. 자, 어린 두 딸 키우면서 생기는 육아 스트레스 사반으로 풉니다 하신 송파의 정연희님. 치통 때문에 죽겠어요. 사반 보면서 견딥니다 하신 메릴랜드의 박지영님. 오는 일요일 칠순 맞는 우리 엄마 정정숙 여사 해외 산다는 이유로 칠순 잔치 거하게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사랑해 하신 콜로라도의 김민혜님. 올해 고3 된 둘째 딸 은결이가 안쓰럽습니다. 엄마가 힘 못 대줘서 미안해 하신 김선미님, 시카고의 민디킴님, 김영주님, 용종규님, 레니팡님, 다윤이 엄마 김연진님, 도수치료 받는 이화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크게 유세이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JMS 신도들의 지령입니다. 자, 지령. 뭔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대강 짐작은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신도들에게 무슨 대응 요령 이런 걸 하달한 거겠죠. 네, 그 내용을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JMS 2세다 이렇게 밝힌 한 네티즌이 근황을 담은 글을 게시를 한 겁니다. 이 글쓴이는요. 추가적인 잠재 피해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근에 JMS 측이 신도들에게 그 다큐멘터리 내용 다 거짓이다. 한 달만 버티면 사람들 관심 죽어서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JMS 측으로 추정되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신도의 세뇌가 깨질 위험이 있는 외부 인터뷰 금지령 등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누군가가 너 JMS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나 거기 신도 아니라고 부정해서 상황을 빠져나오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내가 이런 짓 한 거 들키면 부모에게 흉기로 맞거나 신도들에게 구타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 몸은 제가 지키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정명석은 지금 구속된 상태죠. 돈은 많다 보니까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 완전 무장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또 변화가 있죠. 그렇죠. 대형 로펌, 어디나 말씀 안 하겠습니다. 탑5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6명이 선임돼 있었는데 다 사임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변호인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사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이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도 부담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하고 있어요. 이 사임을 하게 되면 재판을 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새로 지정할 때까지 다시 재판이 연기가 가능하고 또 기록 복사도 해야 되고 혹시나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또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하. 다만 재판부에서는
구속 기간이 다음 달 27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재판 완료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그거 말고도 2인자 정모 씨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보죠. 해경이 육지에서 추격전입니다. 자, 대낮 울산 도심에서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 주목해 주세요. 앞서가는 여성, 뒤를 쫓는 남성, 급기야 저렇게 무단 횡단까지. 자, 이걸 보고 있던 불박 차량 느낌 왔어. 자, 추격에 나선 경찰. 뒤쫓던 남성이 저 도둑 잡아라 하니까 저렇게 직접 추격을 뛰면서 합니다. 자, 골목 구석구석으로 도주하는 여성.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저렇게 주저앉습니다. 힘들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요. 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저게 지난 14일 낮 12시 20분쯤인데요. 울산 남구에서 울산해경 수사과 소속의 해양경찰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던 도중에 이 길에서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에 도망가는 10대를 붙잡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앞서 60대 남성이 그 카드를 분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바로 이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편의점을 찾아옵니다. 이 편의점 주인이 자초지종을 듣고요. 아까 그거 결제한 사람 저 사람입니다라고 그 10대 여성의 행방을 알린 겁니다. 이에 카드 주인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면서 쫓아갔지만 여성이 저렇게 인근 차도를 가로질러서 도주를 한 거고요. 그런데 마침 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이 해양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했고 차를 이용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골목길로 들어가니까 저렇게 차에서 내려서 뒤쫓아간 뒤에 여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해경은 바다 위에서만 잡는 건 줄 알았더니 급하면 저렇게 육지에서도 나쁜 놈들 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 해경도 사실 바다에 있지만 육지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당시 그 여성이 60대 남자의 신용카드를 주셨으면 당연히 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에 한 80만 원 상당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거된 여성은 이제 관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여성이 도망갈 때 추적해서 검거한 사람은 육경이 아니고 해경인데요.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되겠죠? 얼마든지. 차영재 경사와 이승준 순경이 쫓아가가지고 현행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한 다음에 관할 지구대로 인계를 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보람 느낀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제가 요즘 피자를 안 썼지 않습니까? 연락하면 피자를 보낼 테니까 후배님들 연락을 저한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별별 화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는데요. 갑자기 옆차가 쑥 들어옵니다. 자, 빵 경적이 울리니까 경적 울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을 저렇게 막고 지금 쓱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 앞에 막았어요, 지금. 지금 사람 내려. 자, 그걸 피해서 다시 쭉 가는데 그런데 그걸 또 저렇게 쫓아오더니 기어이 저렇게 앞을 막고 이제 차에서 내립니다. 손에 저거 뭐야 저거? 설마 총? 자, 당시 상황 잠깐 들어보시죠. 아이고. 자,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차에다가 총 집어넣고 다니신 분 부처 핸즈업. 그렇습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뭐 잘 그때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저 총이 일반 총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그 총은 가스총을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상황상으로는 뭔가 차선 변경 상황에서 경적이 울려졌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보복적인 운전을 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단순 보복 운전이나 이런 게 난폭 운전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위험한 물건, 가스총을 들고 사람한테 협박하거나 그걸 사용했을 때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계속 막고 저걸 갖고 못 가게 하고 저것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톤짜리의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협박죄 2개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도로 공사 중인 거 확인하고 일단 불박차가 1차로로 가는데 갑자기 저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에이씨 빵 하니까 갑자기 조수석 창문에서 손가락 욕. 아하 이런. 자, 이후 터널 빠져나왔는데 아까 그 차 일부러 저렇게 느릿느릿 가더니 추월을 시도하려고 옆으로 비켜놓더니 또 길을 막으면서 어떻게 아이고 저거 자 그러고는 급발진하면서 쉥 밟습니다. 아 그거 좀 양보 좀 해주지 소장님. 그러니까요. 일부러 지금 뭐 차선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공사 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우리 운전사들은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암묵적인 서로 양보해줘야 되는 시기를 알고 있잖아요. 딱 그 시기인데 이렇게 매너 없이 욕하고 맞고 뭐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리어 이 뒤에 차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운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뒷차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올렸는데 충분히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자 빨래방에서는 빨래만 하세요. 자 24시간 무인 빨래방에서 벌어진 일 역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간식 자판기 뻔히 보더니 그 출구 쪽 자, 손을 쑥 넣더니 갑자기 손을 쑥 그러더니 주머니에다 뭘 꺼내가지고 쏙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어 다시 쑥 넣더니 또 꺼냈어. 야, 그리고는 후다닥 나갑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건조기에 몸을 구겨 넣는 애들이 있습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타듯이 휙휙 돌려보고 아유 저기 완전 다 들어갔어 지금. 자, 옆에 친구가 야, 너 나와 나도 할래. 자, 하더니 지금 금발머리 들어갑니다. 건조기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또 통돌이 이렇게 막 돌려줘요 지금. 아이고 참. 자,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그냥 놀이공원 가서 좀 놀면 될 텐데. 예? 소장님. 아니 쟤네가 왜 저러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건조기가 뭐 파손되고 이런 것과 그림은 물론 건조기 문제- 보여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문제지만 사실 저 건조기 안에 들어갔다 문이라도 닫히면 저 진공 상태처럼 될 텐데 애기들이라서 실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저기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는데 어쨌든 좀 굉장히 정말 따라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이 업주가 나중에 보니까 이 건조기가 결국 파손이 됐대요. 아이고. 그래서 수리비가 300만 원 발생되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 보호자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일부인 100만 원을 변상됐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좀 따끔하게 훈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영상 다시 보여주시죠. 아유, 완전히 그냥 저거 보세요, 저거. 가제트 형사야. 팔이 그냥 엄청 길어. 예? 예, 저기 자판기인데요. 빨래방에 있는 뭐 간식 같은 거, 자판기, 빵 같은 거 들어있는 건데 사실 뭐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구조상 손으로 못 빼게 돼 있거든요. 예. 뭔가 독특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팔이 많이 늘어나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절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손괴 절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경찰에서는 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저렇게 빼봤다. 빵하고 이렇게 몇 개 빼먹었는데 이게 아마 좀 일반기 자판기하고 달라서 황당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한 거라서 훈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절도거든요. 절도고 단순 절도보다 더 심각한 거죠. 막 손 확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호기심으로 훔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은 좀 봐준 것 같은데 일단 훈방 조치됐는데 절대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자, 경찰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뭐가 됐든 저런 짓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자나깨나 아들 끼니 걱정뿐이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이 사연자가 산후조리원 갔을 때도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에요. 이 시가에서 제사를 지낸 뒤에 남편이 나는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갈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나도 그럼 친정에서 쉬고 올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들은 시어머니가 그럼 우리 아들 밥은? 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화가 나서요. 어머니 애 아빠 내년에 40인데 혼자 밥도 못 챙겨 먹으면 집 나가야죠 라고 받아쳤다는데 혹시 자신이 너무 예의 없었던 거냐라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은배 오빠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자취생활만 10년을 했다고요. 어머니 아들이 저보다 요리 더 잘해요. 그리고 정 귀찮으면 민족의 배달로 시켜 먹겠죠,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예. 내렸어요, 다시. 자, 다음은 시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두 눈 부릅뜨고 시애미한테 말하는 거 좀 보세요. 너 왜 이렇게 급발진하냐, 너. 야, 애미가 아들 밥 걱정하는 게 너한테 욕먹을 일이냐? 너는 너그 아들, 지훈이 끼니 걱정 안 하냐? 아이고, 이놈 은배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널 장가 보낸 게 아닌데.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아들 은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들이 물론 아끼고 사랑하겠지만은 아들이 장가 가면은 여성 아내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간섭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배달도 잘 되잖아요. 아내가 친정 쉰다는데 빨리 보내고 본인이 밥을 알아서 먹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장가 간 아들까지 챙겨준다? 이건 좀 오버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서 드시라고 하세요. 저는 조금 오늘 놀란 것이 우리 박상희 소장님이 요 며칠 이 시어머니 편을 많이 드셨단 말이죠. 저는 오늘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은 실망입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네. 사실 예의가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예의는 없으셨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워낙에 시어머니한테 있기 때문에 예의가 다소 없었어도 누구나 다 화는 날 만하다. 아니, 소장님도 아드님 네. 그 어디 가기만 하면 야, 너 첫 인사가 너 밥은 먹었니 아니에요? 맞아요. 밥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얘를 밥을 먹었나? 내가 밥을 안 챙겨줘도 되나? 밥. 그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애들 밥에 다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 결혼했는데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그 딸도 밥 먹고 살 텐데 계속 우리 아들의 밥을 마치 챙겨줘야 되는 존재처럼 밥. 엄마 집에 와 있으면 엄마가 챙겨주는 건데 왜 그렇게 우리 아들 밥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맨 처음에 남편이 나는 혼자서 우리 집에서 쉬고 갈게 이런 아들도 약간 꼴보기 싫고 네, 그래서 이 며느리도 말투는 좀 예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가 어떤 대화가 갔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 은배 밥은? 이렇게 네. 딱 그냥 밥은?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뒤에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아하. 근데 따박따박 말을 많이 합니다. 아빠가 40인데 혼자 밥도 못 먹으면 그렇게 나가야죠.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대화 부분에서 좀 예의가 좀 없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밥은 내가 할게 했을 수도 있어요. 밥은 시켜 먹으면 않을 것 같은데. 밥은 시켜 먹으면 되겠지? 예. 이거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 그렇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밥을 어떻게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가라. 밥 나가야지. 밥 못 먹으면 나가야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측면에서 며느리분 조금 아쉬워요. 야,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멋지다, 귀엽다 지금 이러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지금. 네. 와, 의외입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H미나님이요. 앵커님이 실감나게 하려고 오버해서 그렇지 시엄마가 아들 낸 밥끼니 걱정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죠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마헤이브님은 다 큰 성인 밥 못 먹을까 봐 걱정하면서 며느리가 밥하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남편 생각도 좀 들어봐야 한다고. 김영수님, 아들도 간만에 혼자만의 시간 즐기고 싶었을 텐데 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국내 톱 쇼 호스트 정윤정 씨가 조금 전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던데 욕설 방송이 파문 이후에 또 누리꾼들과의 설전 이후 주요 홈쇼핑 채널이 정치를 손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던 참이었단 말이죠. 네, 늦은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결국 욕설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앞서 네티즌들의 비판에 댓글로 설전을 벌이다가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다시 공개 설정하고 여기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주셨던 고객 여러분들, 불편과 피해 감수하셔야 했던 방송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어서 결코 해선 안 될 표현을 하고 말았다면서 사과조차도 늦어져서 죄송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전 사시는 우수영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이 뇌혈관 조영술 때문에 입원하셨다고요. 아이고, 입원하셨으면 그냥 좀 편하게 쉬시고 하시지. 사건 반장 꼭 봐야겠다면서 저렇게 병실에서도 뭘 또 챙겨보셨어.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따님 윤술 씨가 말해줬으니까 알죠. 자, 아무튼 이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연일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오늘 새벽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경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 SNS 라이브 방송을 또 했죠. 네, 일단 전우원 씨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 그리고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에도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요, 이 마약으로 추정이 되는 여러 약물을 잇따라 투약한 뒤에 무섭다면서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환각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문 밖에서 한 여성이 문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도 투약을 이어갔습니다. 갈수록 심각한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방바닥에 쓰러졌고요. 이내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 안으로 진입해서 전 씨를 끌어냈습니다. 화면 밖에서 전 씨의 비명이 계속되는 것까지도 그대로 중계가 됐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이 남성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요.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장면을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까지 대중 앞에서 드러냈던 건지 그 이유를 전 씨의 얘기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잘 들려요? 인스타그램에 여기 방송한다고 올릴게요.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다 공개할 겁니다. 저 방송에서 마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증거를 남겨놓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받는데 사실은 마약 투약자들이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 씨는 미국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SNS에서 공개한다고 한 다음에 1시간 뒤에 생방송 유튜브를 했는데요. 그 분이 뭐라 했냐면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범죄자 중에 나도 범죄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복용해가지고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방송 도중에 그 약물로 추정, 즉 마약으로 추정되는 거를 투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건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약을 먹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생방했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마약이라고 그러면 처벌을 받겠죠.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뭘 하겠냐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겠다면서 유니세프에 6천만 원을 기부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시죠? 전 대통령 전 행동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해가지고 5.18 기념재단에도 기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두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어찌됐든 저 전모 씨가 지금 자기가 생방송 유튜브를 하면서 마약을 복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마약 복용한 사람의 그 전형적인 증상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네, 물론 뭐 본인의 말로는 이제 공의로움, 정의감을 가지고 가족들의 어떤 나쁜 과거를 뭐 청산하고 대신 뭐 고백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정의감이었으면 맨정신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비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많은 거는 맞는데 그것을 어떤 처리하려고 하는 정의감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이 사람은 좀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게 보복하는, 복수하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족을 파괴하고 또 본인을 파괴하고 이것이 가족에 대한 극심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미움, 안타까움,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 같고요. 지금 뭐 마약한 후에는 뭐 굉장했다고 해요. 뭐 무릎 꿇고 회개해라. 뭐 신이 오신다. 전도하는 지옥에 나는 대천사 미카엘이다. 엄마 죄송해요. 그러고 울고 바닥에서 괴성을 지르고 뭐 이런 거는 마약을 한 후에 당연히 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몇십 배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환각, 환청 증세였겠죠. 자, 일단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이 와서 미국 경찰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미국 경찰이 바로 뭐 체포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송 장면이 나오네요. 네, 경찰에 가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아버지 전재용 씨 얘기에 따르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숨을 안 쉰다. 좀 기도를 좀 해달라. 많이 아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호흡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좀 형의 또 얘기에 따르면 예. 지금 의식 불명 상태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현재 지금 수사도 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변 사안이나 이런 신변 처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독재자의 손자, 선교사의 아들. 자, 이 전우원 씨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네.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 또 아주 뭐 독설을 막 쏟아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타겟, 이 방송의 타겟은 본인의 아버지가 가장 1차적인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대상인 만큼 굉장히 지금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목사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전두환 같은 사람이 또 양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갔다.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용서 다 받는 거라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질 거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재용 나의 아버지가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전두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새양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박상아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지금 많잖아요. 전재용은 뒤에서 악마 같은 짓을 할 거고 박상아 씨와 아마 하하호 하면서 결국 또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전우원 씨 얘기는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감안을 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박 변호사님.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사실 종교에 기이하는 뭐 이거는 불교든 뭐 기독교든 다 비슷합니다. 뭔가 자신의 어떤 무리 일으키는 것을 종교를 통해서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보면 그것은 어떤 방패 수단이 되고 또다시 어떤 범죄라든지 나쁜 짓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전우원 씨가 주장을 했던 걸로 보이고 뭐 지금 아버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는 좀 본인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이날 라이브 방송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 검은 돈, 그 집안의 검은 돈 관련해서 계속 폭로를 또 이어가고 있던데 이 비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에 대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전 씨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에 자신도 모르고 있던 뭐 웨어밸리라는 한 데이터 보안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가에서요. 이 전 씨의 설명입니다. 경호원들을 통해서 돈을 빼돌렸고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주식이 전우원 씨 형제를 거쳐서 새엄마인 박상아 씨에게 들어가고 이걸 결국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사용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호원들에게 돈이 흘러갔다 이 부분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의 손주들이 모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이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것들을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 역시도 돈 세탁을 거쳐서 송금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비 같은 경우엔
그 연희동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것만 몇십억이고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우리 검찰이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어떤 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남 아산에서 10대들이 또래 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10대들에게 폭행당한 고등학생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온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끊이지 않는 10대들의 폭력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영상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열어보고 나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학폭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제보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 최근에 뭐 이런 학폭이 관련된 이 드라마나 이런 영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훨씬 수위가 잔혹하고 수위가 좀 끔찍한 그런 영상이고, 집단적으로 10대로 보이는 앳된 학생이 또 10대에 의해서 가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제가 막 이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참혹하다 했을까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데기 대신 담뱃불. 자, 고데기는 뭐 그 드라마에서 나온. 예. 네, 근데 저희가 이 폭행 장면을 좀 차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사진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가해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곳인데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입 벌리라고 말한 뒤에 이 담뱃재를 피해 학생의 입에 털어넣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뭐 이건 뭐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좀 마음 말씀이나 좀 해주십시오, 그냥. 예. 네. 저희가 이제 전 국민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드라마, 송민교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도 굉장히 학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학폭은 잔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이제 사례로 보거든요. 근데 하는 아이들은 그냥 뭐 장난 반 내지는 이제 뭐 내가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데, 당하는 아이들은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고 정말 사회로부터 숨어 들어가게 되고 방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평생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폭은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가해자 아이들도 피해자 아이들도 더 이상 양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케이스도 너무 심각해서 아이들은 다 지금 중국 국적의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담배불로 아이 몸을 지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단백질을 입에다 털어서 그걸 먹으라고 하고 단백질가 풀어진 물을 또 마시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처벌해야 하는 어른들은 누가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앞서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항상 저희가 이런 10대들 범죄에 관련해서 영상 같은 걸 보면 저런 걸 꼭 지들이 기록으로 남겨요. 그걸 보면서 또 지들끼리 돌려보면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앞서 보신 그 영상도 제가 봤더니 애들이 그 찍는 애가 막 킥킥킥 대는 막 그 음성이 다 들리더라고요. 자, 팀장님. 쟤네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신고가 들어서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그 5명에 대해서 2월 달에 지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5명을 10대 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알다시피 피해자 5명이 촉법소년은 아니에요. 검찰에 송치했고 가장 큰 주범, 즉 잔혹했던 그 학생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켰는데, 검찰에 송치받은 다음에 2가지예요. 소년 사건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입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소년 사건으로 보내지 말고 정식적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얘네들 진짜 따끔하게 뭐 중국 국적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혼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이 속지주의상 외국인이든 뭐든 간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형법이 적용돼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우빈 팀장이 좀 말씀을 하셨지만 14세 이상이 되면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요. 다만 소년이라면 이 보호 처분, 이 소년 사건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증거가 있고 화면에 있는 이상 이것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고 한 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사람들도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학폭 사건도 짚어보죠. 이번엔 전남 목포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네, 또 다른 10대들의 폭력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은 15살입니다. 최근에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 감금된 채로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또래 3명으로부터 이 주먹이랑 발로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고 이렇게 온몸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한 진술이요. 자신들이 차터리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이 범죄에 가담을 안 하고 또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때렸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뭐 폭행 이유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데 폭행 과정을 또 봤더니 정말 기가 찹니다. 그렇습니다. 모텔에 있는 그 물건을 해가지고 가학적인 폭행을 했는데요. 그 칼로도 위협해가면서 보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겁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 학생이 물건도 뺏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본인이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갈비뼈가 골절됐어요. 그리고 온몸 타박상을 해가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또 양쪽 고막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추가로 입었었고요. 피해 학생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 정강이부터 아래,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차 구타를 해가지고 타박상이 심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옷을 벗긴 다음에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해뺐기 때문에 사실상을 매우 이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현관 비밀번호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은 혹시라도 또 보복 범죄를 할까 봐서 상당히 걱정하는 상태인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얘네들이 이미 경찰에 쫓기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건 때문에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무안하고 목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서 2,300만 원 상당의 차량 터리 범들을 추적을 하고 있었고 이 가해 학생들이 원래 이 추적하는 그 범인들이었는데 추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텔에서 다른 상해 폭행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힌 상황입니다. 3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범죄 전과가 있는 1명은 구속이 됐고 예. 나머지 2명은 구속이 되지 않았고요. 그중에 또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3명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지금 하나만 구속이 됐어요. 나머지 2은 아니 소장님, 네. 그러면 이 피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의 보호자 지금 막 네. 더군다나 그 현관 비밀번호까지 막 물어봤다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 피해 학생은 무조건 외상 후 스트레스 받아 장애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치 6주가 될 정도로 갈비뼈 다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고 온몸이 다 타박상으로 맞고 협박을 당하고 옷 벗겨서 찢기고 이 학생은 아마도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학생이 우리는 망각이라는 어떤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망각을 해가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학교나 자기 근처에 돌아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학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의 보복 사건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학생이 안심하고 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른들이 좀 따끔하게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좀 벌을 내리고 예. 이 피해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3월 27일 20대 엄마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 목격한 아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패치가 안 붙을 정도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아기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20대 엄마는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생후 76일,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아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지금 이런 유사한 사건만 저희가 지금 몇 번째 전해드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건은 지난해 사건인데 생후 76일 된 아이가 숨졌다. 네, 지난해 3월에 경남 창원의 한 빌라에서 20대 엄마가 오전 9시쯤에요. 이 딸이 숨을 안 쉰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이 아기가 원래 신생아는 작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팔다리나 이런 게 뼈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갈비뼈도 다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소아용 자동심장 충격기 패치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 아기가 손바닥에 다 잡힐 정도로 너무 작아서 그 패치마저도 잘라서 붙여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끝내 숨졌습니다. 이 아이가 76일 된 아기였습니다. 출산 당시 아기 몸무게는 2.7kg 건강한 상태였는데 숨질 때는 2.5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보다도 작은 몸으로 숨진 겁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그 집안의 상태를 보고 아직도 그 참상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애기 겉싸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전자담배 피는 그런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애기 한 1m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재떨이도 있었고, 뭐 술병도 있었고, 그래서 애기 키우는 환경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막 태어난 이 갓난아기를 옆에 두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네, 우리가 간접 흡연이 더 안 좋다 그래서 아이 엄마들은 당연히 이제 담배를 집안에서 피지 않게 하거나 담배를 또 피우는 아버지들도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금연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갓난아기가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다 겉싸개 위에다 그냥 피우던 담배를 다 두고 재떨이도 옆에 있고 술병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난 상관없다,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방치를 하고 아이를 키웠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정말로 자격이 없죠. 저는 한 번도 태어날 때 2.7kg였는데 2.5kg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심각한 병이 있어서 아이가 뭐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중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2.7kg로 났으면 우유를 조금만 먹어도 아이들은 급속도로 포동포동 살이 찌잖아요. 예. 근데 태어날 때 그 몸무게를 깎아 먹으면서 생존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픕니다. 부검은 했습니까? 네. 자,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 결핍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밝혀진 상황이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3월에 이제 사망을 하고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 결핍이 추정되고 2022년 6월에 아동 학대, 유기, 방임 혐의로 입건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불구속 송치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좀 확인된 게 뭐가 있냐면 일주일에 어머니가 한 3에서 4번 정도, 한 번 나가면 대여섯 4-5시간, 6시간 정도 비워뒀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망했으면 다른 범죄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소환을 요청했고요. 소환에 불응하니까 14일 날 긴급 체포됐고 이번에 지난 16일 날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 엄마라는 사람 생후 76일 된 아기를 이렇게 영양 결핍으로 죽게 했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숨질 줄 몰랐어요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친모를 구속해서 경찰에 조사를 하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양육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엄마로서는 변명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미혼모예요. 그 출산 뒤에 뚜렷한 직업도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잘 케어했어야죠. 그리고 아기 아빠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추적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연락이 안 닿고 엄마는 이렇게 방임하는 바람에 애꿎은 아기가 이렇게 사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저렇게 아이가 숨질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이 숨지기 훨씬 전부터 방치했다, 저 엄마가,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지인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그 애 엄마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병원을 데리고 가라. 그랬고 애가 분뇨를 오는데 이제 투하를 시켰는데도 입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부부토로 나오는 거예요. 손수건을 닦고 했는데 자꾸 토로하더라고요. 좀 보세요 저거. 예? 네, 그러니까 엄마 측 지인의 증언인데요. 1월 말에도 이 아이가 토를 3번이나 했는데 그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간중간 아기를 보러도 갔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토실토실해야 하는데 배짱 말라가지고 혈색도 노랗고 창백하고 상태도 좋지 않아서 그때도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갈 거면 병원비도 주겠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운 것 같지 않다고 잘 키웠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아이 엄마가 가족한테 출생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출산인데 첫 번째 아이는 이제 그 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케어를 하고 있었고 본인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지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알면 혼나니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게요 하면서도 차일피일 늘어가지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를 신고 안 했으니까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완전히 무적의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이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망했지만은 인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적사항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1월경에 병원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 기록에는 아이가 출생한 거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정리하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애였습니다.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닌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록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 사실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도 기록이 없지만 죽은 것도 알리지 않았다는 그 부분인데 이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엄마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나중에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100일 정도 됐을 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 하니까 그때 아기 사진도 보냈고 그때 살아있는 것처럼 몰래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사건을 언제까지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외국 유학 중 서로 첫눈에 반해 지금은 결혼 7년 차인 30대 하씨 부부. 이 부부는 7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갈등이 시작된 건 바로 신혼 초에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효도는 셀프로였는데요. 이 안건은 남편이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본인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잘할 자신이 없고 아들 같은 사위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며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은 본인이 꺼내놓고 7년간 남편의 행동은 전혀 이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부모님은 같이 챙기길 원하고 친정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길 원했던 남편. 셀프 효도로 시작된 갈등,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자, 결혼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효도의 문제, 대리 효도도 있고 또 셀프 효도, 이번엔 셀프 효도,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 네, 일단 이 하 씨랑 남편은요, 외국 유학 중에 만났는데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 둘 다 굉장히 좀 자유롭고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맞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작은 문제조차도 없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싸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됐고 아이는 없었지만 둘 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맞벌이를 하면서 똑같이 공동생활비 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신랑은 신랑 집에, 네. 신부는 친정에. 저 말끔히 해결됐는데 그렇죠. 왜? 뭐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혼 초에 이제 남편이 자 우리 그냥 깔끔하게 내가 이제 외동이고 이러니까 내가 좀 싹싹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니는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셀프 효도하자. 깔끔하지 않냐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외동하고 싹싹한 건 뭐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외국 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셀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다 해서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자 아무튼 뭐 서로 이렇게 부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팀장님. 문제가 됐죠. 뭐가 문제됐냐면은 갈등이 생겼는데 첫 번째 갈등입니다. 남편이 추석 전에 한우 선물 세트를 2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2개. 2개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하나는 시집에 가고 하나는 친정을 주겠다고 생각했더니 당연하죠.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요? 각자 챙기려 했는데 당신은 선물 준비했어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황당하죠. 아내 입장에서 아니 하나는 우리 줄 건데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내가 산 돈,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나는 내 부모는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셀프 이 하시 입장에서 볼 때는 셀프 효도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서로가 이제 조정을 하고 서로 이제 그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건데도 단칼에 무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너 부모는 너, 우리 부모는 우모 이렇게 행동을 하자 또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아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면 나도 그대로 하겠어 싶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내 부모에게만 챙기면 된다 싶어서 시월드는 생각 안 하고 친정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 셀프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신랑 입장에서는 한우 세트 2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만 갖다 주는 게 뭐 이 남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이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예. 한우 아니, 세트를 2개를 샀으면 예. 부인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거구나. 설날 선물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무자르듯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내도 이제 좀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자. 남편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 엄마, 그러니까 친정 엄마 생신이 왔어요. 그래서 상다리를 막 음식이 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막 차린 다음에 또 돈 모았던 걸로 엄마한테 막 선물도 해주고 엄청 이렇게 생일 축하를 신나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그때도 손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선물 당연히 없었고 음식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태도가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남편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어떤 네. 일이 좀 있었냐 하면요. 네, 좀 잡아주시죠. 네. 자 누가 남편? 제 우리 남편입니다. 박 변호사. 남편. 자기야, 우리 엄마 다음 주 생일이잖아. 음식 뭐 해드릴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음식을 내가 왜 줘? 자기 엄마 생일은 자기가 해.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자기 좀 너무하네. 그거랑 이게 같냐고. 내가 요리를 못하잖아, 요리. 요리를 못하면 맛있는 곳으로 외식하게 음식점을 잡아.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 그게 우리 얘기한 거잖아. 와, 우리 엄마가 지금 은근 기대하고 있을 낀데 너무한 거 아이가? 됐다, 치아라 그만. 야.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 예, 죄송합니다. 좀 오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우 세트 2개를 샀어요, 신랑이. 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우리 친정 갖다 주는 거구나 했더니 아니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너네 엄마 아빠한테 갖다 줘? 이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래 좋아 오케이 접수 하면서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딱 이제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친정에 부모님들 생신이어가지고 이 아내가 가가지고 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이런 세팅을 딱 하고 왔더니 자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면서 시부모님 것도 차려라 했더니 방금 두 분이 연기한 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싸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 한우 세트 2개를 홀랑 다 가져갈 생각을 했던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의 이 대응도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아내가 지금까지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라고 나오니까 좀 단단히 빈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이 남편은 효도 얘기만 나오면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하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모아온 돈으로 부모님이랑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럼 휴일에 나는 뭐 혼자 집에 있으라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유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 씨가 부모님 집에 주말에 혼자 다녀오면 이 남편은 아니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마마걸도 아니고 왜 매일 부모님 집에 가냐라면서 선 넘는 발언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 씨는 이런 남편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셀프 효도하자고 해놓고 뭐 어쩌란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앞서 이제 한우 세트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뭐 얘기를 풀어가려고 일부러 네. 그렇게 화두를 맞아요. 던진 거였고 네. 왜 세트를 2개를 샀는데 그걸 보통 세트 하나만 갖다 드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맨 처음에 그냥 우리 각자 부모를 챙기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개인주의자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워낙에 공부도 오래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개인주의자적으로 너는 너의 걸, 나는 나의 걸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가 부부 공동체로서 또 부부의 역할도 잘 하자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챙기는데 너네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못 챙기겠고 너는 니네 어머니 아버지도 챙기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하 씨는 뭐 생활비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도 없이 맞벌이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개인주의적으로 각자 하자 그럴 때 흔쾌히 오케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 크게 싸우자는 얘기죠. 자, 이제라도 나의 미스테이크 딱 이렇게 깨달았다면 본인도 친정 그러니까 처갓집 처가예요. 처가 장인 장모한테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아내가 따라서 또 이렇게 호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가에 잘하지 않고 오히려 하 씨한테 은근히 바라기만 하고 자기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물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휴지라든지 수건이라든지 필요한데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하 씨가 사실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생겨서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그 필요한 물건 좀 갖다 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면서 겁했다는 건데 저는 이런 사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모님이 입원을 했으면 당연히 문병을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내가 부탁해서 그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 아까 우리 박상희 소장님이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런 사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켜켜이 쌓이다가 진짜 내가 이 인간하고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든 결정적인 또 이게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뭐 약속한 거고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나는 친정 뭐 좀 시집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해보니 내가 100만 원을 좀 더 버니까 너는 100만 원 덜 벌잖아. 안 돼. 그만큼 우리 집에는 니는 100만 원만큼 좀 더 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좀 더 버는데 같이 하면 되느냐.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한국에 보니까 며느리 도리 이런 게 있는데 당신은 좀 그런 걸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최소한 명절이나 생신상, 부모님 생신상은 당신이 좀 챙겨야 된다. 아니 유학하다가 만났다면서 한국에 보니까 며느리 이렇게 도리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리 효도, 셀프 효도를 떠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됐는데 은근히 좀 도리를 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아내가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더 버니까 너는 그만큼 우리 집에다가 시댁에다 더 도리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 후에 분명히 셀프 효도하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100만 원 더 버니까 너는 며느리 둘이 100만 원어치 더 해. 이런 걸 원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예? 자, 일단 이걸 뭐 법적으로 따져야 될까요, 박 변호사님? 법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이제 이혼할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많은 부부가 이혼할 생각들은 계속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데 뭐 이걸로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 말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부당한 학대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니만 효도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게 부당한 학대라고 보기 웃으세요? 이게 너무 좀 이 상황이 진짜? 판례로 보기 좀 어려워서. 아니, 근데 이게 예. 뭐 저런 경우가 어디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런 인간 있어라고 지금 다들 그러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뭐 이혼 법정에 나오거나 이런 사례는 사실 드물거든요. 또 이렇게 이걸 지켜가는 것 자체가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으면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법적으로 이혼을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조금 짧게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셀프를 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말 잘 들으면은 시가도 편하고 친족도 편하다.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내 편으로 되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 소장님. 네, 저는 남편이 계속 쿨하게라는 쿨한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속은 굉장한 마마보이다. 그러니까 마마보이 자기 부모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아주 어린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대체 부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지금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아내 말은 듣지 않을 테니 뭐 어르신이든지 뭐 누군가가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부부를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첫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양가 부모님을 함께 잘 해드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행복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가르쳐야죠. 너무 몰라요. 며느리 도리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에 오래 안 있었어서 이럴 수 박 있다고. 변호사님 이 방송이라서 막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아예 그냥 너무 잘하진 않지만 철저하게 하여튼 잘합니다. 철저하게 그게 뭐냐면 딱 잘라서 반반. 그게 아니고요. 반반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더 이쪽에 더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장인 장모한 잘해야 되고 또 저희 아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선물을 샀다 하더라도 아내를 줘가지고 보내는 거고요. 아내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주는 것처럼 장인 장모한테는 그게 전략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거라면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설명해주고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내분도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잘하고 이래가지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고 100만 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더 갈등이 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일단 토리토님 선택적 셀프냐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초코님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별별 상담소 얘기해드리면 요즘 애들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냐면서 혀를 차고 한심해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블루에그님은 이혼해서 각자 자기 부모 챙기며 사는 게 답이다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빨간 우편물 운송 차량이 골목을 나서려는데요. 끝에서 흰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우편물 차량은 흰 차가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후진해서 뒤로 빼주고 흰 차는 재빨리 골목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편물 차량도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멀쩡하던 건물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폭발했습니다. 잔해들이 여기저기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이 골목 옆에 있던 집에서요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뿌연 먼지 속에서 우편물 차량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운전자가 뛰쳐나옵니다.
폭발 당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폭발이 왜 일어난 거죠? 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경찰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집 두 채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로는 잔해들로 뒤덮였고요. 폭발 현장 근처 집들의 창문도 다 깨졌습니다. 이 폭발의 여파는 현장에서 꽤나 떨어진 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폭발 충격으로 액자가 떨어지고 뒷마당까지 유리 파편으로 가득했습니다. 폭발음은 무려 8km가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요? 이 폭발로 60대 남성이 사망했고 우편물 아이고야.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서 3사람이 다쳤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14살 소년이었는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주민에게 발견돼서 구조가 됐고요.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교차로입니다. 직진하는 차량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로를 보지 못했는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직진하던 차량 충돌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요. 상점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들을 그대로 싹 다 밀고 지나갔습니다. 이 차는 무려 6대의 오토바이들을 치고서야 멈췄습니다. 무슨 볼링핀 치고 가는 것처럼. 네, 이 오토바이들이 서 있던 곳 안쪽에는 사람도 앉아 있었습니다. 황급히 피해서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6대의 오토바이들을 망가뜨린 50대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직후에 너무 놀라는 바람에 차를 세운다는 게 그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던 곳은 오토바이 매장이었는데 사고를 목격한 매장 직원은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 오토바이 6대 다 수리하려면 비용이 꽤나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요. 모든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엘살바도르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교도소입니다. 이거 뭐야? 수백 명의 죄수들이 군인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하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흰 바지에 손발에는 수갑에 찬 채로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온몸에는 무시무시한 문신들로 가득한데요. 이들은 깽단, 그러니까 조폭들이에요. 아이고야. 지난해 3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깽단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깽단을 교도소에 수감을 했는데요. 이날은 무려 2,000명의 수감자들을 새로운 교도소로 이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허. 동원된 군인들만 1,200명, 공군 헬기 3개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2,000명. 많습니다. 이들이 옮겨진 교도소 지난 1월에 개소해서 벌써 4,000명 이상 수감 중인 세계 최대의 규모 교도소입니다. 면적만 여의도의 절반 크기고요. 최대 4만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는 11m의 콘크리트 벽과 전기 울타리로 감싸져 있다고 합니다. 야, 저기 도망가려면 막 찌직 죽어. 아이고. 버스에서 내린 죄수들 재빨리 뛰어 그러니까. 교도소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찰의 지휘를 받고 철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00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무려 100명을 가둡니다. 방 안에는 뭐 매트리스 없습니다. 철제 침대가 있고요. 이마저도 아이고야. 8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독방은 독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빛도 안 들고요. 그래서 인권 단체들이 이거 수감 기준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런 비상조치 취하기 전에 하루에 살인사건이 무려 62건이나 발생했었다고 해요. 엘살바도르. 아이고야. 깽단 소탕 작전 이후에는 살인사건 건수 눈에 띄게 줄었고요. 물론 엄벌주의만이 해답은 아니겠지만 현지 언론 또 국민들은 인권단체 비난에도 이 같은 조치에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채팅창에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하철 열차 안인데요. 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여성이 화가 난 듯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남성이랑 해서 삿대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모른 척 무시를 하고요. 그런데 이 여성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성 앞으로 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남성의 안경이 떨어졌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마구 내려칩니다. 남성은 어떤 반격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승객이 일어나서 여성을 말려봅니다. 왜 저렇게 때려요? 네, 그 와중에 여성은 남성의 머리채를 놓지 않고 되레 더 크게 따집니다. 자, 이 여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 참 황당한데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从明天开始，所有的地铁站，男人必须坐站着，女人坐着。第一，中国男人为什么不给女人让位？在国外，所有女孩子都有位。 자, 열차 안에 있던 남성들이 자리를 양보 안 해줬다고 저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을 반드시 서서 가야 한다는
좀 이상한 억지를 좀 부리고 있는데요. 아, 네, 좀 이상해요. 다음 여성 신고를 받고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열차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해서 열차 밖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폭행한 남성에게 화를 냅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에이, 술 먹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